적용시 유의사항. 변전소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설계를 할 거냐? 어떻게 콤팩트하게 설계를 할 거냐? 어? 접속 개수를 적게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전기는 접속 개수에서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현장 공사, 설치 공사 현장은 공장 조립, 시험 시의 환경 조건에 가깝도록 한다. 이제, 글쎄요, 이 수분 같은 게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에. 실내에서 지하에서 설치할 때도 이제 케이블도 보시면 접속을 할 때도 수분이라든가 온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의 설치 조건들이 있습니다. 비 오는 날 한다는 건 습기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습기가 많은 공기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나중에 진공을 이용해가지고 빼낸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100% 다 빼낼 수 있다라고는 못하는 거죠. 운전보수, 고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동작 확인, 가스압, 수분량, 가스 누설 등의 관리가 필요하다. 주기적인 점검을 하는데 가스를 저희가 처음에 그 지하에서 가스 분석하면서 걱정됐던 건 내가 이거 가스 밸브 열어가지고 가스가 빠지면 이거 위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걱정 마십시오. 옆에 저 컴프레셔가 있어가지고 압력 떨어지면은요 다시 다 채워 넣습니다. 그리고 옆에 그 컴프레셔 옆에 통에 그 SF6 가스통들이 다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변전소 안에 한쪽 구석에 가보시면 또 어떤 경우가 있냐? 변전소 위에 상부에 보시면 빨간색 그 소화기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것들도 달려있거든요. 빨간색. 그런 데 가서 보시면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여기서 화재 사고가 나면은 CO2를 방출합니다. CO2 방출한다는 거 여러분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예? 지식으로. 왜? 경보가 울리면은 불 끄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불 났는데 물을 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기 쪽에. 그러니까 CO2를 방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들 가셨을 때는 여기가 그런 설비가 돼 있다. 그러면 또 잘 보셔야지만 됩니다. 도망갈 구멍은 요즘 같은 경우는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어디에 가스가 있는지, 어떤 조건에서 터지는지. 물론 강제적으로 문이 잠기거나 그런 데들은 없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중에는 그런 부분은 거의 없으리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 데도 있습니다. 문이 개폐가 안 되게끔 하고 나서 방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다 대부분 여러분 변전실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 문 열고 나오면 되죠. 강제 잠금 장치가 없으니까. 하지만 그런 부분을 잘 봐주시라는 거죠. 순식간에 일어나니까. 자,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플래시오버, 섬락이죠. 사고 범위를 국한시키기 위해서 내부 도전부를 절연 스페이스로 분리한다. 아까 제가 스페이스가 뭐라고요? 지하에서 중간중간에 보시면 연결 부위를 스페이스라고 하는데요. 스페이스를 어떻게 구분하냐?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딱. 쇠하고 쇠덩어리를 연결하는 부분에 노란색으로 해가지고 칠을 해놨거든요. 거기가 스페이서가 됩니다. 근데 그 스페이서가 쇠로 된 것도 있고 쇠로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자석이 안 붙는 것도 있습니다. 나중에. 그런 것도 보시고요. 여기는 적용 범위가 어떻게 되냐? SF6 가스를 쓰는 게 훨씬 더 좋다 이거죠. 여기 보시면. 가격은 200%까지 올라가죠? 유입 변압기가 싸고 몰드 변압기가 비싸다고 합니다. 이거는 글쎄요. 이거는 이제 꼭 그렇지만은 않은데 그럼 변압기 가격이 얼마나 되냐 궁금해 하실 수도 있으니까 한 1.1에서 1.3배 정도 곱하면 됩니다. 1000kV다. 그러면 1.3 곱하면 13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0MV다. 1.3배 곱하면 26억이라는 얘기죠. 2억 주죠. 죄송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략. 잘 모르실 때는. 그러면 SP6 가스는 변압기 자체보다는 가스 가격 때문에 그런 거죠. 가스가 비싸니까. 이게 뭡니까? 광유만 집어넣습니다. 근데 얘가 100이고 얘가 130에서 150이라고 하네요. 그거는 YA, EB, FHC에서 얘가 절연 종별이 더 올라갔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겁니다. 그렇지 않고 봤을 때는 뭐 가격 차이는 뭐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나지는 않습니다. 이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게 100에서 뭐 110, 120 요 정도로 해가지고 절연 종별에 따라서 얘가 올라가니까 가격이 올라간 거지 큰 차이는 안 납니다. 약간 비싸긴 하죠. 왜냐면 제작할 때 그런 공법들이 쓰니까 얘는 뭡니까? 유입 변압기는 권선만 감아가지고 거기다 뭡니까? 기름만 넣었으니까. 근데 몰드는 어떻게 합니까? 권선을 감은 상태에서 안에 몰드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뭐 진공으로 빼낸 다음에 거기서 뭐 쿠킹을 해가지고 열로 한번 부어내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기름만 넣는 것보다 뭔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금형을 따가지고 거기다 여기 절연 재질을 넣어가지고 뭔가 쿠킹을 했으니까. 그래서 약간 비싼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뭐 1.2배 정도? 이런 정도로 보실 정도로 약간의 가격 차이밖에 없다. 근데 SP6 가스로 가서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나더라. 왜? 똑같은 거거든요? 유입 변압기하고 똑같습니다. 거기다 기름 대신에 가스를 집어넣은 건데 그 가스 값이 비싸기 때문에. 나머지 내용들은 다 똑같죠. 가스 압력 감시, 누유 감시, 이거밖에 없죠. 여기는 기름이 없으니까 누유 감시는 없죠. 이런 식으로. 크기는 소, 대, 중. 이거 크기가 커지죠. 왜? 기름을 넣어야 되니까. 냉각 팬도 붙어야 되고. 몰드 변압기는 냉각은 잔행식이거든요. 풍냉식이 있긴 있습니다. 밑에서 바람 불어주는 거. 근데 송유라는 그런 부분은 없죠. 기름을 넣을 필요는 없으니까. 이것도 송유 대신에 송가스라고 해놨죠. 보내진다. 가스를 보내서 냉각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시킨다. 네? 송가스 하니까 이게 또 뭐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왜? 보통은 이제 송유 풍냉식 뭐 AAF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라. 이 가스라는 내용이 나오니까. 나머지는 보시면 YAEB FHC. 근데 240도까지 있습니다. C가 이제 180도인데 사실 그 위에도 뭐 다른 저기가 있습니다. E였네? NC였네? NCR. 예, NCR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내용들이 조금 틀려진다고 하니까 YAEB FHNCR 이게 되겠네. 그렇게 되면은. 왜냐면 C가 200도 C 조건으로 넘어가니까.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조건에서는 이건 IC 기준이고 그 전에 알고 있던 조건은 YAEB FHC 정도까지만 해서 C를 180도 조건으로 그냥 봤었죠. 근데 C가 이제 그 220도인가요? 그러면 180도, 220도, 240도인가요? 220, 180도, 200, 220, 240인가요? 하여튼, 200도, 240도까지 이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은. 자, 그 다음에 다시 키워드를 보시면. 초급 단건 변압기를 채용하는 이유. 딱 세 줄밖에 안 써있죠. 단건 변압기가 뭐냐? 왜 쓰냐? 그거의 장점과 단점은 뭐냐? 이거죠. 이렇게 조그맣게 적었다는 건 뭔가 이렇게 설명하기가 좀 힘들었다는 얘기죠. 안에. 이런 것들은 아몰퍼스 철심 구비 조건, 합금 재료, 제작 방법, 특성, 적용 개선, 향후 과정. 여기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걸 보고 요 사이에다 뭔가 집어넣을 거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셔야지만 됩니다. 저 같은 것들은 자선 고부 이렇게 막 넣어놨습니다. 자기 용량, 선로 용량, 고유 용량, 부여하 용량 이렇게 막 만들어가지고 매칭도 하고 그 다음에 왜? 결국은 장점이 뭐냐 이거죠. 권수를 줄여줄 수가 있다. 예? 손실을 줄여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니, 두 개를 권수를 감아야 되는데 하나로 감았다면서요. 그럼 권수가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권수가 줄어들었다는 건 거기에서 생기는 손실이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200, 220, 220 이상이네요. 그냥, 네, 그럼 180, 예? 200이 N이고, 220 이상이 220이 C고, 예. 220 표가되는 게 R. 예. 그래서 NCR이라는 게 IT를. 그러면은 180도에서는 뭐죠? 180도에는 180의 H고요. 180도 이상을 C라고 이렇게. 야, 맞아. 180도 이상을 C라고 했었는데, IT립에서 예. H급 이상을 갖다가 H를 180에서 185, 그 다음에 N을 200. 예. 그 다음에 C를 220, 예. R을 220. NCR로 해서. 네. 그 전에 이제 C가 180도 이상에서 실제로 C는 이제 220이 돼버렸다는 얘기죠, 지금. 그리고 R이 220 이상이고요. 예. 그런 기준들도 조금 바뀌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바뀐 기준으로 좀 더 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단건 변압기 보시면은. 단건 변압기란 뭐죠? 건선이 하나입니다, 일단. 아침에 단당 변압기도 봤죠? 단당 변압기인데 어떻게 봅니까? 두 개로 이상 변압기라고 했죠? 두 개로 나눠가지고 조인을 해놓은 겁니다. 765 같은 경우 2000MV를 만들기 위해서 1000MV짜리를 두 개를 묶어놨다는 얘기죠, 지금. 이 단건 변압기인데, 이 단건 변압기를 보시면은 이제 그 YY 델타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권수가 이제 3개가 있는데 단건 변압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거 1차, 2차, 3차 탭을 빼가지고 하는데 100, 133, 166이 되겠죠. 그래서 그냥 쓸 때는 100, 100이니까 300입니다. 단건을 3개를 했을 때. 근데 133을 하게 되면 또 400이 됩니다. 166을 하게 되면 또 500이 됩니다. 166을. 그래서 얘가 500MV가 되는 겁니다. 최대.
그 500MB를 쓰기 위해서 그렇게 그 뭐 냉각 방식에 따라서 100하고 133, 166으로 단건 변압기가 3, 4, 5 같은 건 나눠져 있더라.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명판들을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권선의 중간에 탭을 두어. 야, 딱 보시면 권선의 중간에 탭을 뒀다니까, 제가 저기를 안 해놨었네. 이런 것들을 보시고 그림을 그리시는 겁니다. 이렇게 있는데 권선의 중간에 탭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뺐다. 강압식, 승합식 해가지고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그림이 이렇게 된 것도 있고요. 어떤 것도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된 것도 있습니다. 권선은 하나라는 얘기죠. 가운데 권선은 여기도. 승합식. 네. 거기에서 중간에 탭을 뺐다. 이렇게. 여기서도 그림이 두 개가 이제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 헷갈려 하실 수도 있는데, 권선의 일부를 공통으로 사용하면 자기 용량, 선로 용량, 고유 용량, 부하 용량이 이제 저 그림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제가 그냥 자선 고부 이렇게 그냥 외워버렸습니다. 그냥 나중에 변압기가 1 근처에서 극히 경제적인 변압기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결선은 YY 델타를 하는데 1차 Y, 2차 Y, 3차 델타로 했다고요. 여기 보시면은 뭡니까? 하나라고요. 그럼 뭐라고요? 단건이니까 요거 하나, 요게 100짜리고, 요게 100짜리고, 요게 100짜리고, 거기다 중간에 탭을 빼가지고 그걸 Y 델타로 해가지고 여기 했단 얘기죠, 지금. 그림을. 이렇게 그림 그려주시면 되고요. 변압기 결선상 중성점을 한 개에서만 들 수 있으니까 경제적이다. 이 경제적인 부분이라는 게 권선이 하나만 들어갔으니까 경제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초고압 송전기통은 중성점 직접 병식 방식을 채용하고 개통연계의 변압기로서 단건 변압기가 유리하다. 근데 단점은 이제 이따가 보시면은 두 개가 똑같이 해주면 안 됩니다. 1차 측이든 2차 측이든 반드시 직접 접지해주면 됩니다. 왜?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틀려지면 안 되죠. 그 절연 설계도 또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 뒤에서 앞에서 뭐가 치고 들어온 게 그냥 바로 카운터 펀치가 날아가거든요.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전에 복권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철심이 있고 중간에 뭔가 갭이 있었지 않습니까? 공기층이 있든, 뭐, 오일층이 있든, 아니면 가스층이 있든, 뭔가 있었지 않습니까? 몰드 변압기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몰드 변압기는 어떻게 보면 1차 측하고 2차 측 사이에 공기가 들어가 있는 게 몰드 변압기 아닙니까? 몰드 재질로 돼 있고, 이 변압기는 1차 건선하고 2차 건선 사이에 기름이 들어가 있는 거고, 가스 변압기는 거기 가스가 들어가 있는 거고, 다 이런 어떤, 충격을 저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단건 변압기는 권선을 바로 연결했으니까 그냥 뭐 중간에 그 단건 변압기라고 하더라도 오일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건수를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어떤 그런 냉각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효과지만 어떤 그냥 그 절연적인 측면에 봤을 때는 그냥 같이 걸려있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여기 보시면 직렬건선, 불로건선 나왔죠. 직렬은 그냥 말 그대로 직렬이고, 불로는 거기서 불로돼서 나간 부분이니까 불로건선이고요. 그래서 이 불로건선 쪽에서는 전류가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게 차전류가 흐른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되죠. 왜? 우린 여기서 나가야 되니까. 여기서 어떤 전류가 들어오면은 이쪽으로 나갔다. 그럼 그 차전류가 여기에 흐를 거 아닙니까? 들어오고 나간 전류 차전류가 여기 흐른다. 그 자기 용량, 선로 용량, 고유 용량, 부하 용량. 여기가 부하 용량 쪽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부하 측이 걸리니까 자기 용량은 자기 전체 용량 중에서 선로 부분 요만큼 걸린다. 자기 전체 고유 용량 중에서 부하 용량은 요만큼 걸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선 고부를 했는데 자기 용량, 왼쪽이 자기 용량이다. 여기는 선로 용량이고, 왼쪽이 고유 용량이다. 오른쪽이 부하 용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요 콘셉트를 지금 단건 변압기를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렇게 돼 있고요. 요걸 아까처럼 강압식, 승합식으로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죠. 이제 그림들 보다 보면은. 여기는 그렇게 나왔는지 제가 한번 봐야 되는데, 자, 자기 용량, 고유 용량. 똑같죠? 자선 고부라고 얘기했죠? 네? 그 다음에 선로 용량, 부하 용량. 자선 고부. 이렇게 오시라고요. 같은 얘기라고요. 근데 자기 용량은 전체 고유 용량, 정규 용량이라고 했죠. 왼쪽에 뭔가 공급해주고 있는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선, 선로 용량 또는 고유 용량 말고 부하 용량. 선로 용량이냐, 부하 용량은? 부하 용량은 뭔가 말 그대로 부하층 용량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변압기의 고유 용량, 자기 용량, 정격 용량보다 크다라고 돼 있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이걸 딱 보시면은, 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까 보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뭐라고요? 왼쪽은 자기 용량이라면서요. 여기가 자기 용량인데, 여기가 부하 용량이 커졌다 이거죠? 이런 케이스 때는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즉 소용량으로서 큰 부하를 걸 수 있다. 이걸 설명할 때는 그림을 이걸 그려주셔야지만 됩니다. 아까 처음에 단권 변압기를 설명할 때는 그냥 왼쪽을 크게 하고 작게 해도 상관없는데 실질적인 단권 변압기 장점에 들어가서 설명할 때는 그림을 그걸 그려주시면 안 되고 이걸 그려주셔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왜? 소용량으로서 왼쪽은 소용량인데 오른쪽은 대용량을 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가 자기용량이고 선로용량이고 고용량이면서 자선, 자기용량, 선로용량이고 여기가 자선, 고용량이고 부하용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하용량, 선로용량은 VS는 V2. 그러니까 이제 변압기 고용량보다 크다. 소용량으로서도 클 수 있다. 그래서 자기용량하고 부하용량을 이렇게 수식으로 나눠놨습니다. 이 수식도 보시면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결국 뭡니까? 단권 변압기의 경제성은 저압하고 고압의 비가 1에 근접할수록 경제적이다. 자기용량, 부하용량. 그건 뭡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1에) 근접할수록 근접하다는 게 1보다 작은 상태에서 근접하다는 게 1보다 큰 상태에서 근접하다는 얘기. 0.9인지 1.1인지 이제 좀 헷갈려지는 거죠. 여기 보시면 자기 용량이 작아져서 경제적인 자선고부를 하면서 자기 용량이 작아지는 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가 작아진다는 얘기죠. 자선고부 부하용량이 여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선고부니까 요게 커야지 이게 작아질 거 아닙니까? 자기용량이. 그러니까 이 형태란 얘기입니다. 지금 이 형태. 그림이 이제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다 보면은 이 책에는 그림이 없는데 다른 책의 답안지를 보다 보면 그림이 두 개가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요. 여러분 혼돈이 있으실까봐. 그래서 자기용량분에서 1에 근접할수록 이렇게 좋다. V2분의 V1이. 그럼 V2가 뭡니까? 크다는 얘기죠. V2가 크다는 얘기니까 얘가 V2가 크겠죠. 이게 V1이 작을 거고 그 내용이 된다는 얘기죠. 나중에 이런 그림들을 봐주시면 되고요. 요건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이게 그림이 아마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림이 없죠. 여기 그 그림에 보시면은 이 내용들 보시면 되는데 앞에 있던 그림을 보시면은 요 그림으로만 보시면 되죠. V1이 있고 이게 V2인데 이따가 이 뒤에 그릴 때는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시지 말고 반대로 해가지고 그려주시라는 얘기죠. 그래도 똑같습니다. I1은 이쪽이고 I2가 이쪽이 되는 것 뿐입니다. 블록원선 쪽은 여기 밑에가 똑같고요. 그림만 이렇게 바꿔주지만 저 그림을 이렇게 좌우 대칭을 해가지고 좌우 돌려줍니다. 하지만 저기 있는 수식들은 다 똑같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혼돈이 있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요것들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동선, 철선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변압기에는 손실이 뭐가 있다고요? 예. 항상 무부하선부터 먼저 나오라고요. 무부하로 건 다음에 그 다음 부하를 걸지 않습니다. 무부하선은 뭐라고요? 철선이죠. 부하선은 동선이죠. 무부하선에는 뭐가 있나요? 히스테리시스선이 있고 또 표류부하선이 있고요. 예? 와리선 등이 있고 뭐 이렇게 내용들을 이제 나중에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히스테리시스라는 게 처음에 이제 그 가압됐을 때 당시에 히스테리시스 곡선에 의해서 생기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흐르다 보면 이제 표류부하선은 또 이쪽에 또 있습니다. 또 와리선도 있고 뭐 나중에 그런 내용들은 한번 보고 정리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효율이 가장 좋은 점은 언제다? 철선과 동선. 그렇죠. 철선과 동선이 같아질 때 그때 효율이 가장 좋다. 그걸 증명하시오. PI, PM, PC 해가지고 증명하는 그런 내용들도 나오더라 이거죠. 그런 정도만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동선의 감소로 효율이 증가된다. 왜? 건수가 줄었지 않습니까? 동이. 그러니까 동선이 감소가 됐죠. 왜? 2번 감아줘야 되는데 한 번만 감아줬지 않습니까? 동이 없으니까 이런 동선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동선이 절약되죠. 줄어드니까 절약되고, 그 다음에 그 동선이 줄어드니까 효율이 증가하고, 거기에 대한 뭐 동선이 감소되고. 블록원선은 공통 자석이기 때문에 누설 자석이 없어서 리액턴스가 작아져서 전압 변동이 작다. 분명히 지금 리액턴스라는 부분 얘기죠. 변압기 부분에 보시면은 자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뭔가 하면서 외부로 빠져나간다면서요. 근데 얘는 권선이 하나니까 밑에 여기 걸리는 부분 어디 겁니까? 여기만큼은 항상 걸려있으니까 거기만큼은 자석이 들어갈 필요가 없고 그 위에서 요 윗부분만큼만 자석이 좀 추가가 되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조금만 자석이 추가가 되면 되니까 그리고 여기 부분은 항상 걸려있기 때문에 자석이 빠져나가는 부분이 없으니까 그렇다는 얘기고요. 근데 이제 임피던스 부분이 이제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퍼센트 임피던스를 이건선 변압기와 같이 10% 정도로 하면 동기기가 되고 철심 치수가 작아서 뭐 소형으로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은 나와 있는데 이건 장점으로 했는데 단점으로 보면은 임피던스 같은 것도 충격 부분에 대해서 바로 전달이 된다는 얘기죠. 여기 이제 임피던스가 작다라고 그랬죠 지금. 임피던스가 아까처럼 작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충격이 뒤로 넘어간다면서요. 단락질류가 크고 열적 기계적 강도를 크게 해야 되니까 이 건선 분비라는 건 아까 그 비율입니다. 요거 전체의 건선과 건선 간의 비율이죠. V1분의 V1 마이너스 V2. 건선 분비라는 게 N1분의 N2라는 거 똑같죠. 왜? V하고 그 건수비는 같다면서요. 근데 전류 부분은 항상 반대죠. 지금 여기서 지금 건선 분비 물어봤으니까 건선 분비를 여기서 설명할 게 없으니까 저희는 전압하고 전류밖에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전압비가 바로 건선 분비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V1-V2가 나왔던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전체 분의 여기 그거만큼 빠진 부분이 될 거 아닙니까? 비율이 그렇게 된 겁니다. 보통 변압기와 같이 절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요? 저압축도 고압축과 같은 절연 정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근데 저압축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게 우리는 직접 접지를 다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1차, 2차가 직접 접지 계통에만 적용되는 TR이다. 그래서 뭡니까? 한전에서만 한다는 얘기죠. 단건 변압기 채용하는 부분은. 수용가 쪽으로 들으면 단건 변압기를 잘 안 씁니다. 삼상 변압기를 쓰고요. 단건 변압기를 쓸 수도 있겠죠. 용량이 커졌을 경우. 삼상 변압기를 용량이 크게 되면 제조하고 옮기는데 문제가 생기니까요. 충격 전압은 거의 직렬 건선에 가해지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절연 설계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나눠서 봐주시면 됩니다. 아몰퍼스까지만 한 번 더 해놓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아몰퍼스 철심이 뭐냐 이거죠. 합금이라면서 뭐 어떤 합금을 이루어지느냐. 그 합금들이 이루어지기 위한 구비 조건들이 뭐냐, 뭐 냉각이 잘 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죠. 온도 전달률이 높아야 된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보실 거란 얘기예요. 그 합금 재료 부분을 그렇게 해서 이런 구비 조건 때문에 만들었더니 뭐 옛날에는 뭐 망간하고 구리하고 뭐 이렇게 묶어가지고 했다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저런 부분 만들 때 사실 이런 것들이 여러 개를 넣어서 만들다 보니까 그 부분이 최적점을 찾은 거겠죠. 아몰퍼스 철심의 제작 방법. 아까 제가 냉간을 한다면서요. 열간 압연이 아니라 냉간. 갑자기 급속 냉각을 시킨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칼 같은 거 어떻게 됩니까? 불로 달궜다가 물로 냉각했다. 때리죠. 또 달궜다 냉각했다. 달궜다 냉각했다. 이런 것들은 그러면서 이제 튼튼해지긴 하는데 부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깨져버린다는 얘기죠. 오히려. 이 아몰퍼스도 그래서 이제 좀 충격이 약합니다. 깨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성, SI 철심에 비해서 어떻게 됐냐.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죠. 보시면은, 아몰퍼스란 용융 상태의 금속 원자를 재배할 시간적 여유가 없이 105도에서 106도씨 1초의 그 부분을 초급냉하여 냉각시킨다면서요. 비주기적인 원자별 상태로 동결시킨 비정질 상태. 아까 제가 뭐라고요? 급속 냉각을 해가지고 결정이 딱 완만하게 돼 있는 게 아니라 비결정을 해가지고 돼 있다고요. 여러분 그 눈을 보시면 눈이 두 종류가 있죠. 예, 그 인공 눈이 있고 이제 자연 눈이 있습니다. 인공 눈이 잘 뭉쳐질까요? 자연 눈이 잘 뭉쳐질까요? 자연 눈이 잘 뭉쳐집니다. 뭉쳐지는 거는. 왜냐면은 인공 눈은 결정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뭉쳐질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됩니다.
근데 자연눈 같은 경우는 결정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 틈틈 사이로 이게 끼어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돌덩어리를 갖다 쌓아놓으면은 이게 잘 뭉쳐진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렇게 크게 돼 있고 돌하고 모래하고 같이 섞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이사이로 다 들어가지고 찰지게 다져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뭉쳐진 건 자연눈이 잘 뭉쳐지는 겁니다. 왜? 그 사이사이로 이 결정들이 잘 들어가다 보니까. 아몰퍼스라는 자석 재료는 변압기 철선을 현재 규소 강판. 규소가 이제 SI거든요, 아까. 실리콘. 이제 모래에서 나오는 이제 규소 성분입니다. 그거를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줄여줄 수 있다. 그러니까 철선들이 한 4분의 1 정도 줄어든다는 얘기, 25% 정도로. 그럼 우리가 뭐라고요? 한 60%나 70%일 때 기준으로 해가지고 변압기를 설계했다 그러면 얘는 그거의 40%를 한번 줄여보십시오. 4분의 1을. 70을 줄여버리면 한 18 정도 나옵니다. 4, 1은 4, 4, 8에 32, 18 정도 나오죠? 그러니까 18%, 15%, 이 정도의 부하에서도 뭡니까? 철선 부분이 우리가 이제 효율을 봤을 때 변압기 효율이 한 60이나 70% 정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최대 효율로 해서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부하가 최대 걸렸을 때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50%나 70% 정도가 될 텐데, 그럼 걔보다 철선이 줄어든다면서요. 그러면 한 15% 정도 대에서, 예를 들어, 15% 정도 대에서 최대 효율이 된다는 건 아주 부하가 작다는 얘기죠. 100% 부하 중에 15% 걸렸다는 거는 10%에서 20% 사이가 걸린 거니까. 그때 효율이 좋은 거니까 지금 쟤는 그 아몰퍼스 재질을 쓰는 이유가, 그때 쓰니까 우리 저부하에서 효율이 좋으니까 조금이라도 손실이 줄어드는 거죠. 100이라는 에너지를 보냈는데 나는 100이라는 에너지를 100에서 썼을 때는 100을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50을 보냈습니다. 50을 보냈는데 실제로 보면 50을 다 쓰는 게 아니라 손실이 많이 생겨가지고 한 45밖에 못 썼다는 얘기죠. 5를 버렸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아몰퍼스 재질을 썼더니 제가 한 15를 보냈습니다. 15를 보냈는데 얘는 15를 다 쓰더라 이거죠. 손실이 없이. 왜냐면 보통 그 일반 합금은 15를 보냈으면 한 12 정도밖에 못 쓰고 3 정도는 버려야 되는데 에너지 부분에서 얘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면 아몰퍼스 재림 조건 뭐냐? 높은 아몰퍼스니까 일단 아몰퍼스 특성이 좋아야 된다 이 얘기고, 자석 밀도가 높아야 된다. 자석 밀도가 높다는 얘기는 그 안을 많이 채워줄 수 있다는 얘기죠. 많이 채워주면 힘이 세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가우스 저기처럼 하면은 나중에 철심 재질에 따라서 뭐 어떤 건 1800, 1600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화 특성들이 나오거든요. 얘는 그런 부분이 더 좋다는 얘기예요. 철선은 당연히 줄어들겠죠. 아몰퍼스 특성 때문에. 열적 안정성, 양호한 가격성, 저렴한 가격인데 가격은 저렴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가공성도 조금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거를 못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큰 걸 만들려면 얘가 깨지는 경우가 생기다. 왜냐면 이게 약해가지고 그래서 큰 거를 못 만드는 단점들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구비 조건상에서는 가공성도 좋아야 되고, 그 다음 가격도 적당해야 되고, 뭐 다 쓸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합금 재료가 뭐냐 이거죠. 철하고, 붕소하고, 실리콘하고, 뭐 이렇게 돼 있네. 합금들이. 고자석 밀도, 저철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고강용도, 내식성, 부식이 잘 안 되더라 이거죠. 제작 방법, 아까처럼 제가 냉간압연이라고 그랬죠. 냉간압연. 급속 냉각을 시켜가지고 한다고요. 용융 상태 금속 합금 원료를 고속 회전하는 롤러 표면에 공급하여 박대화의 금냉. 박대화가 뭘까요? 얇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얇게. 왜 얇게 만들어야 되죠? 표류부하선을 줄여주기 위해서. 철심들이 이렇게 얇게 붙여놔야지 여기서 표류부하선이 줄어든다고요. 그래서 이걸 얇게 해가지고 막 붙여놓으면은 표류부하선은 줄여질 수가 있다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금냉을 시킵니다. 열을 가한 상태에서 어떻게 합니까? 냉각을 시켜가면서 갑자기 롤러 사이에다 딱 집어넣으니까 얘가 갑자기 촥 식으면서 원래도 이제 그 특성들이 이제 정결이었는데 결정질이었는데 그게 냉각이 되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냉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어느 쪽은 빨리 냉각되고 어떤 쪽은 빨리 냉각 안 되다 보니까 결정 같은 게 더 깨지더라 이거죠. 원심 분리기법, 단롤라법, 쌍롤라법.
원심 분리기는 뭡니까? 이거 돌려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돌려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이 표면 같은 게 거칠어지는 거고. 롤러에다 집어넣는 건 뭔가, 도로도 보면은 다 한 다음에 롤러가 이렇게 밀어주죠? 쇳덩어리로 눌러주는데, 쇳덩어리를 눌러주는데요. 이걸 땡기면서 밀어줍니다. 그러면 제가 옛날에 그 전선 공장을 갔었거든요. 전선 공장을 갔는데, 저 롤러들이 AC로 돌리는 롤러가 아니라 DC로 돌립니다. 힘이 있어야 되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쇳덩어리 그냥 쇳덩어리를 롤러에다 넣어가지고 두께를 반으로 줄이면 얘가 줄어듭니까? 안 줄어들죠. 그러니까 뭔가 센 힘으로 눌러주면서 당겨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롤러가 그걸 버텨줘야 되니까, 이 힘이 버텨줘야 되니까 AC로 쓰는 게 아니라 DC로 씁니다. DC를 쓰다 보니까 거기서 고주파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또. 그래서 단롤러는 롤러를 하나만 갖다 놓고 이제 위에서 누르는 거고, 쌍롤러는 양쪽에서 눌러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밀도는 얘가 위에서 이렇게 눌러지다 보니까 뭡니까? 하나씩 약간 들쑥날쑥 할 수는 있다는 얘기죠. 근데 쌍롤러는 양쪽에다 다 하니까 뭡니까? 그 사이로 지나가는 건 두께가 일정한 거죠. 이런 겁니다. 철선이 아까 3분의 1에서 4분의 1 줄어든다고 그랬죠? 포화 자석 밀도가 낮다. 그럼 뭡니까? 그러니까 자석 밀도의 그 수치가 높다 보니까, 자석 밀도다 보니까 자석이 빨리 채워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1초당 얘는 1000 정도 된다. 1초당 2000이 된다. 그럼 1초에 2000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금. 자화 특성이. 자화가 1초에 2000을 받아들이니까 빨리 자화가 되니까 속도가 빨라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네들 포화 자석 밀도가 낮다라는 게 빠른 시간 내에 빨리 그 자석 밀도를 채워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간대에. 그러다 보니까 온도 상승의 자기 특성 저하, 포화 자석 밀도 저항에서 이런 것들이 더 여유가 생기는 거죠. 빨리 냉각이 되고 빨리 더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 여유가 생기겠죠. 근데 자유현상이 크다. 빨리 채워지려니까 어떻게 합니까? 빨리 들어가야 되니까. 더 왜곡되는 현상이 틀려지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방이 다 틀리니까 어떤 놈 막 이쪽 저쪽 불났다 그러면 서로 아웅다웅 하면서 막 쫓아다니니까 뭡니까? 보기에도 보시면은 막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자석 성분이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찌그러지더라 이거죠. 빨리는 들어갔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찌그러지고 이런 부분이 생기더라. 두께가 얇고 깨지기 쉽다. 제가 잘 깨진다 그랬지. 아까 냉각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옛날에 쇳덩어리도 깨지는 경우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대량 생산은 곤란하다. 가격이 비싸다. 히스테리 루프 면적이 상당히 작다. 왜? BH에 대한 특성들이 틀려지니까. 철선이 줄어든다는 건 아까처럼 그 BH 커브가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손실이니까. 그 보자력이라고 그러죠. 저희가 하고 나서도 남아있는 힘이 보자력. 적용계성. 그리고 아몰포스 젤은 이렇게 작아지는 거죠, 이 안에. 이렇게. 이런 그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설명을 하려면. 일반형 아몰포스는 이렇게 되는데, 내염형 아몰포스는 거기다 또 뭡니까? 내염 부신형을 했다고 했네. 부신 부분이, 예를 들어, 아몰포스 부분은 안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겉에는 케이스에 만들어서 넣겠죠. 내염 부신형이라는 건 아몰포스인데, 아몰포스 자체를 내염으로 만드는 건 어려울 거라는 얘기죠. 똑같은 재질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바깥의 부분을 좀 더 염분 특성에 견딜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게 뭡니까? 부식만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부식만. 부하율이 낮은 주상변압계 획기적인 제품으로 적용 시 손실이 매우 간소화된다. 예, 아몰포스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압은. 저압의 경우. 거의 다. 근데 제가 들은 얘기로는 동으로도 안 하고 알루미늄으로 한다면서요. 지금 그 저압 같은 경우는. 아몰포스로도 하고, 알루미늄으로 해가지고 하기도 합니다. 동이, 그 전달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도전율이 좋은데 가격이 비쌉니다. 알루미늄 가격이 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바꿔나가고 아몰포스를 쓰는 데들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고압 같은 경우도 아몰포스를 쓰는 데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에너지, 효율화 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죠. 향후 과제는 제작 공법을 계산을 해야 된다. 대량 생산 체제 구축을 해야 된다. 왜? 아까 대량 생산하기가 힘들다면서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 온도 특성 같은 것도 해야 되고, 가격도 저해야 되고, 이런 것들 보시면 되죠. 제작 공법 같은 것도 이제 간단하게 더 만들어야죠. 왜냐면 아까 원심 분리기법, 단롤러법, 쌍롤러법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근데 품질이 균일하지가 않다는 얘기죠. 아직까지는.
그리고 많이 안 만들어내니까 거기에 따른 부분들도 생기고요.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답을 써주시면 됩니다. 잠깐 쉬었다가 고압 배전 방식부터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